김서방, 그게 너무 커서 서연이가 힘들어하고 있어. 장모로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보여줄 수 있겠어? 무섭게 들리겠지. 하지만 이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나는 서울 북촌에서 한옥 카페를 운영하는 54살 미망인 민지혜라고 한다. 12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 민수를 갑자기 잃고 혼자서 딸 서연이를 키워왔다. 딸아이는 착한 건축설계사 재욱이와 결혼해서 행복해 보였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울면서 털어놓은 비밀이 모든 걸 바꿔놓았지. 장모로서의 걱정과 12년 동안 억눌러온 여자로서의 욕망이 뒤섞이면서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그럼 함께 이 금단의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길 바란다. 여러분, 나는 서울 북촌의 조용한 골목에서 한옥 카페를 운영하는 민지혜다. 올해로 54살이 되었다. 12년 전 남편 민수를 교통사고로 갑자기 잃었다. 그날부터 나는 혼자서 딸 서연이를 키우고 작은 한옥 카페를 지켜왔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딸아이의 밝은 미소만 보고 살아왔지.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남편과의 부부 생활에 줄곧 만족하지 못했다. 민수는 착한 사람이었지만 몸이 가늘고 남자로서의 힘이 부족했거든. 밤의 시간에도 나는 늘 연기를 했다. 진짜 만족을 느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아내로서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딸 서연이는 2년 전 건축설계사 재욱이와 결혼했다. 재욱이는 키가 크고 체격이 당당한 정말 훌륭한 남자였다. 182cm의 큰 키, 넓은 어깨, 굵은 팔뚝. 처음 서연이가 재욱이를 데리고 왔을 때 가슴이 격하게 뛰는 걸 느꼈다. 남편 민수와는 전혀 다른 압도적인 남자의 기운. 하지만 딸의 남편이니까 그 마음을 필사적으로 눌러왔지.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왔다. 평소와 다른 어두운 표정이었다. 서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다. 엄마, 김서방이 너무 커서 매번 힘들어.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딸의 괴로운 얼굴을 보니 엄마로서 가슴이 아팠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깨어났다. 12년 동안 여자로서 잠들어 있던 욕망이, 재욱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남자다운지 강렬한 호기심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겁이 많은 성격이었으니까 분명 과장해서 말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내 마음은 격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로서 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 핑계로 나는 내 욕망을 정당화하려 했던 거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이불 속에서 몇 번이나 뒤척였지. 재욱이의 넓은 어깨, 낮고 울리는 목소리, 모든 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수가 살아있을 때 밤의 시간은 언제나 짧고 아쉬운 것이었다. 피곤하다는 말과 함께 민수는 금방 등을 돌리고 잠들어 버렸거든. 여자로서 채워지지 않는 날들이 계속됐고 나는 그냥 포기했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욕망은 더 강해져 갔다. 젊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몸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갈망. 그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혼자 안고 살았던 거다.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섰다. 54살의 내 모습을 바라봤다. 주름은 늘었지만 아직 여자로서의 매력은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카페 단골 손님 중에는 나한테 호감을 보이는 남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진짜 끌린 건 재욱이뿐이었다. 딸의 고민을 해결한다는 명분. 그게 나한테 용기를 준 거다. 아니, 용기가 아니라 광기였을지도 몰라. 그날 오후 나는 결심했다. 재욱이를 직접 만나서 서연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휴대폰을 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카카오톡으로 재욱이한테 메시지를 보냈다. 김서방, 오늘 밤 10시에 우리 집으로 와줄 수 있겠어? 서연이 일로 잠깐 얘기할 게 있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격하게 뛰었다. 곧바로 재욱이한테서 답장이 왔다. 네, 어머님.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한옥 카페를 일찍 닫았다.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머리를 매만졌다. 이건 딸을 위해서야. 딸을 위해서라고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알고 있었다. 나는 여자로서 재욱이를 만나고 싶었던 거다. 밤 10시가 가까워질수록 가슴은 더 격하게 뛰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재욱이가 서 있었다. 일 끝나고 온 건지 땀을 조금 흘리고 있었다. 어머님,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서연이 일 때문에 계속 걱정했습니다. 재욱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내가 조금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김서방, 안으로 들어와. 나는 재욱이를 2층 서재로 안내했다. 여기는 민수가 살아생전에 자주 쓰던 방이었다. 지금은 아무도 쓰지 않는 조용하고 차가운 공간이다. 둘만 남자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재욱이는 조금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다. 김서방, 서연이가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지?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재욱이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 성실한 태도가 나를 더 끌어당겼다. 이건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나는 한 걸음 재욱이에게 다가갔다. 재욱이 몸에서 남자의 냄새가 흘러나왔다. 땀과 일의 피로, 그리고 남자의 향기. 내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어머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욱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도 뭔가를 느끼고 있었는지도 몰라. 나는 내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다. 서연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모르는 척할 수는 없잖아. 내가 직접 내 문제를 확인해 보는 게 낫겠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재욱이의 눈이 크게 떠졌다. 어머님, 정말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멈출 수 없었다. 12년 동안 억눌렀던 욕망이 댐이 터지듯 쏟아지고 있었다. 장모로서의 권위와 여자로서의 욕망. 그 둘이 뒤섞이면서 나는 내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재욱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나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하면 내 광기가 현실이 될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서재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고요한 밤이었다. 우리 둘만의 금단의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보여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욱이는 부끄러운 듯 천천히 벨트를 풀었다. 그리고 바지를 내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서연이가 말한 그대로였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압도적이었다. 하늘을 향해 당당하게 주장하는 기둥. 굵게 솟아오른 핏줄. 나는 무의식 중에 침을 삼켰다. 어머님, 그렇게 빤히 보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재욱이가 몸을 조금 구부리며 말했다. 미안해, 김서방. 너무 놀라서.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재욱이는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반은 진심이었고 반은 욕망이었다. 나는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재욱이의 몸에 살며시 손을 댔다.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단단하고 팽팽한 남자의 근육. 죄책감과 동시에 12년 만에 느끼는 강렬한 해방감이었다. 나는 이제 장모가 아니었다. 그저 뜨거운 욕망에 사로잡힌 한 명의 여자였다. 재욱이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그의 뜨거운 입술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크기도 크기지만 그 움직임에 나는 완전히 넋을 잃었다. 민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압도적인 힘이었다. 재욱이의 단단한 체격과 뜨거운 숨결이 나를 완전히 지배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격렬한 움직임, 거친 숨소리, 땀 냄새 모든 게 질서 없이 뒤엉켜 엉망이었다. 나는 재욱이의 모든 걸 받아들였고 재욱이도 내 모든 걸 붙잡고 흔들었다. 시간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다. 그저 우리는 미친 듯이 서로를 계속 찾아 헤맸다. 서재 창문으로 보이는 달이 우리의 비밀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끝난 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재욱이의 눈에는 놀라움과 만족이 섞여 있었다. 내 눈에는 죄책감과 해방감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님, 재욱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이제 서연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건 서연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었으니까. 이건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였으니까. 그날 밤 우리는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아직 몰랐다. 재욱이가 돌아간 뒤 나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몸은 채워졌지만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뭘 한 거지? 딸을 배신해버렸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재욱이를 더 갈구하는 내가 있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상기된 뺨, 젖은 눈동자. 이게 여자로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니 죄책감마저도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이후 재욱이와 나의 은밀한 관계는 점점 더 대담해져 갔다.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우리는 미래를 멈출 수 없었다. 재욱이의 남자다움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고 나는 오랜만에 살아있는 여자로 숨 쉰다는 감각을 되찾았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재욱이와 있으면 나는 아직 여자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 주로 서연이가 회사 워크숍으로 1박 2일 출장을 갈 때나 내가 카페를 닫은 깊은 밤에 만났다. 평소엔 다정한 장모와 사위였지만 깊은 밤 카카오톡으로 약속을 잡을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됐다. 내일 오후 서재에서 기다릴게. 어머님, 보고 싶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재욱이는 나를 원하고 있었다. 비밀이 주는 짜릿함과 동시에 민수나 서연이한테 들킬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이 교차했다. 재욱이가 나를 꽉 껴안을 때는 행복했지만 서연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면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는 한옥 카페 2층에 있는 작은 온돌방에서 만났다. 평소다도 연습에 쓰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재욱이는 일 미팅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서연이한테 나왔다. 나는 1층 카페에 임시 휴업 팻말을 걸고 문을 닫았다. 황토 냄새 나는 온돌방에서 우리는 포옹했다. 지혜 씨, 오늘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재욱이는 나를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장모가 아닌 한 명의 여자로서. 김서방, 그런 말 하지 마. 부끄러워. 나는 얼굴을 붉혔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54살인 내가 아직 여자로서 매력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었으니까.
창밖으로 청계천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의 배덕적인 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재욱이의 크고 힘센 팔이 나를 감싸 안았다. 민수와는 전혀 다른 압도적인 존재감. 나는 완전히 재욱이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끝난 뒤 우리는 온돌 바닥에 나란히 누웠다. 재욱이의 손가락이 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지혜 씨,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 어머님이 좋습니다. 그 말에 내 심장이 크게 뛰었다. 김서방,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는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됐던 거니까. 하지만 내 목소리엔 힘이 없었다. 사실 나도 재욱이가 좋았으니까. 딸의 남편인데 이 배덕감이 오히려 우리를 더 타오르게 만들었다. 창밖에서 까마귀가 울었다. 해질녘이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는 천천히 옷을 챙겨 입었다. 다음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재욱이가 내 손을 잡았다. 다음 주 수요일 서연이가 야근한다고 했어. 그날 밤 우리 집으로 와. 우리는 약속을 나눴다. 이렇게 우리의 위험한 관계는 계속됐다. 만날 때마다 죄책감은 옅어졌다. 대신 재욱이에 대한 욕망만 점점 강해져 갔다. 서연이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재욱이를 갈구하는 마음이 더 강했다. 가족 모임에서 재욱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때 우리는 말없이 그 뜨거운 시간을 떠올렸다. 서연이가 옆에서 웃고 있는데 우리는 은밀한 시선을 주고받고 있었던 거다. 어느 토요일 오후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서연이가 친구랑 만나기로 약속하고 나간 터라 나는 재욱이를 집으로 불렀다. 우리 집은 전통 한옥으로 2층에 서재가 있었다. 재욱이와 나는 서재에서 껴안고 있었다. 재욱이의 뜨거운 숨결이 내 귓가에서 들렸다. 지혜 씨, 오늘도 정말 아름다워요.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었다. 친구와의 약속이 갑자기 취소돼서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거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손이 떨리고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재욱이도 새하얗게 질린 채 굳어 있었다. 우리는 옷을 챙겨 입을 시간도 없이 황급히 옷장 안에 재욱이를 숨겼다. 간신히 평정을 되찾은 나는 서재 문을 열고 나갔다. 서연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말했다. 엄마, 생각보다 일찍 들어왔어. 미안해. 약속이 갑자기 취소됐어. 아, 그래. 잘 됐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내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다. 만약 들키면 모든 게 끝나는 거다. 서연이와의 관계도 가족으로서의 신뢰도 전부 산산조각 나는 거다. 엄마, 얼굴이 빨간데 괜찮아? 서연이가 걱정스럽게 나를 봤다. 응, 좀 더워서 아까 청소하고 있었어. 나는 필사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서연이는 납득한 듯 자기 방으로 향했다. 그럼 나는 방에서 쉴게. 엄마도 쉬어. 서연이가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서연이가 자기 방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급히 서재로 돌아갔다. 옷장 문을 살며시 열었다. 재욱이가 떨면서 앉아 있었다. 어머님, 어떡하죠? 재욱이의 목소리는 작고 겁먹어 있었다. 잠깐만 여기 있어. 서연이가 방에 들어가면 바로 나가. 나는 재욱이에게 속삭였다.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드디어 서연이 방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것 같았다. 지금이야 서둘러. 나는 재욱이한테 신호를 보냈다. 재욱이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옷장에서 나왔다. 그리고 닌자처럼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가 현관으로 빠져나갔다.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는 겨우 숨을 내쉬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모든 게 끝날 뻔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위기 상황이 우리에게 더 큰 스릴을 주었다.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오히려 관계를 더 자극적으로 만든 거다. 그날 밤 재욱이한테서 카톡이 왔다. 오늘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을 더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오히려 위험할수록 더 타올랐다. 우리의 은밀한 관계는 이렇게 더 대담해져 갔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아직 앞에 놓여 있었다. 우리의 위험한 관계는 결국 폭발하는 순간을 맞이했다. 며칠 뒤 내가 운영하는 한옥 카페 온돌방에서 미래를 했다. 재욱이가 나를 안고 있을 때였다. 사장님, 이게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갑자기 문이 세차게 열렸다. 거기 서 있던 건 아르바이트생 대학생 준호였다. 그는 오랫동안 나한테 몰래 호감을 품고 있었던 거다. 준호의 얼굴은 분노와 동시에 질투로 일그러져 있었다. 설마 사위분과 믿을 수가 없어요.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몇 주 전에 우연히 두 분 카톡을 봤어요. 그 후로 사장님을 지켜봤습니다. 내 몸에서 피가 쫙 빠졌다. 재욱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준호는 계속했다. 서연 씨한테 알리고 싶지 않으시면 이 관계를 지금 당장 끝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서연 씨한테 보낼 겁니다. 그의 눈에는 뒤틀린 분노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집착이 담겨 있었다.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재욱이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냈다. 여기 두 분 카톡 스크린샷이 있어요. 카페 CCTV 영상도 있고요. 이걸 서연 씨한테 보내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내 무릎이 떨렸다.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딸과의 관계, 가족의 신뢰, 전부. 준호야, 부탁이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서연이한테는 말하지 마. 준호는 차가운 눈으로 나를 봤다. 사장님, 저는 계속 사장님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저를 봐주지도 않았죠. 그러고선 이런 배신을 하고 계셨다니. 준호의 목소리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재욱이가 입을 열었다. 전부 제 책임입니다. 어머님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두 분 다 똑같이 책임 있어요. 일주일 안에 관계를 끝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폭로할 겁니다.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남겨진 나와 재욱이는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재욱이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쟤 때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김서방.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공포와 재욱이를 잃는다는 외로움. 두 감정이 나를 괴롭혔다. 준호의 협박은 진심이었다. 우리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관계를 끝내거나 모든 걸 잃거나. 하지만 어떤 걸 선택해도 나는 뭔가를 잃는 거다. 결국 재욱이와 나는 준호의 협박에 굴복해서 마지막 이별 연기를 하기로 했다. 서연이한테 소문이 퍼지는 걸 막고 준호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청계천 다리 위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서 우리는 연극을 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김서방, 우리 이제 끝내야 해. 서연이를 위해서도 모두를 위해서도. 재욱이도 나에게 말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잊을 수 있을까요? 정말 힘듭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으며 비밀은
계속된다는 암호 같은 시선을 교환했다. 준호의 눈을 속이기 위한 국국의 연극이었다. 며칠 후 나는 준호에게 담담하게 전했다. 관계는 완전히 정리했어. 준호는 한동안 의심했지만 그 이상의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 대한 감시를 멈춘 것 같았다. 카페에서 준호의 태도도 전보다 차가워졌다. 그는 나한테 말을 거는 것도 줄었고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게 됐다. 내 마음은 복잡했다. 그의 호의를 이용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협박 덕분에 나는 현실을 직시하게 됐던 거다. 나는 다시 평범한 장모로 돌아갔다. 재욱이는 다시 서연이의 다정한 남편으로 돌아갔다. 겉으로는 모든 게 예전의 평화로운 모습으로 돌아갔다. 가족 모임에서도 우리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서연이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서연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별일 없어. 그냥 요즘 잠을 잘 자서 그런가 봐. 거짓말이었다. 나는 매일 밤 재욱이를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다. 재욱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재욱이의 눈이 나를 붙잡는 순간이 있었다. 그 시선에는 포기하지 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도 같았다. 준호의 감시가 느슨해진 지금 우리의 마음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재욱이한테서 암호 같은 카톡이 왔다. 다음 주 목요일 출장이 있습니다. 그건 만날 수 있다는 의미였다. 나도 답장을 보냈다. 한옥 카페, 그날은 임시 휴업할게. 우리는 다시 만날 작정이었다. 준호를 속이고 서연이를 배신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죄책감은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재욱이를 갈구하는 마음이 더 강했다. 사람은 한번 금단의 열매를 맛보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지도 몰라. 우리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멈출 수 없었다. 그로부터 8개월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한옥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서연이와 재욱이는 행복해 보이는 신혼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겉으로는 모든 게 정상이다. 서연이는 아무것도 모른다. 재욱이와 나는 완벽하게 평범한 장모와 사위 가면을 쓰고 있다. 하지만 그 가면 아래서는 비밀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준호의 감시가 사라진 후 우리는 더욱 대담한 방법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재욱이는 거짓 출장이나 야근을 핑계로 내 집 서재나 침실을 몰래 찾아온다. 때로는 서연이가 친정에 자러 온 밤에도 재욱이는 깊은 밤 몰래 빠져나와 내 방으로 오기도 했다. 위험천만한 짓이었다. 하지만 그 위험이 또다시 우리를 타오르게 만들었다. 가족 모임에서 재욱이의 시선이 나에게 닿는 순간이 있다. 그때 우리는 말없이 그 짜릿하고 뜨거운 순간을 확인한다. 지난주에도 서연이가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 이틀 동안 재욱이는 내 집에서 묵었다. 우리는 마치 진짜 연인처럼 지냈다. 아침 식사를 함께 만들고 낮엔 산책을 하고 밤에는 껴안았다. 지혜 씨, 이렇게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재욱이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우리는 영원히 비밀로 남아야 해. 재욱이는 말없이 나를 강하게 껴안았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후회는 하지 않는다. 비난받아도 나는 적어도 내 자신에게는 정직했던 거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여자로서 불타오르고 싶었던 거다. 내 욕망의 대가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위험한 비밀을 평생 짊어지고 사는 것이다. 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까봐 나는 매일 밤 공포에 떤다. 하지만 그 공포조차도 지금은 짜릿하게 느껴진다.
어젯밤에도 서연이가 옆방에서 자고 있는 동안 재욱이가 내 방으로 몰래 들어왔다. 우리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용히 껴안았다. 서연이한테 들리지 않게 숨을 죽이면서 이 배덕적인 관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 언젠가 반드시 파탄이 날 날이 올 거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재욱이를 계속 갈구할 거다. 여자로서 마지막 불꽃을 태워버릴 때까지. 이 이야기를 쓰면서도 나는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모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여러분이라면 모든 걸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금단의 사랑을 계속하겠는가? 아니면 지금 당장 모든 걸 멈추고 영원히 침묵하겠는가?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길 바란다. 나는 여전히 서울 북촌에서 한옥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서연이는 여전히 재욱이와 행복한 부부로 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재욱이와의 비밀을 간직한 채 살아간다. 죄책감과 쾌락, 공포와 희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채로 어젯밤에도 재욱이는 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우리의 비밀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리고 오늘 아침 서연이가 밝게 웃으며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을래? 김서방이 엄마 보고 싶대.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래, 좋지. 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거울을 봤다. 54살의 여자. 딸의 남편과 사랑에 빠진 여자. 죄인이지만 후회하지 않는 여자. 오늘 저녁에도 나는 가족처럼 웃을 거다. 재욱이와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할 거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기회를 노릴 거다. 이게 내 선택이다. 옳든 그르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길 바란다.